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비밀번호 120이 고맙고 미안했다. 무슨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요. 비밀번호 120이 이현종 의원 네. 무슨 얘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국계법 선진화법이 바뀌면서 12월 2일 날일 되면 이제 예산안이 자동 부의가 돼서 네. 이제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직접 관장하는 이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 12월 2일이면 고생 끝이다. 고생 끝이다. 그다음 행복 시작이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모든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1202로 이렇게 다 걸어놨는데 문제는 이제 이 12월 2일이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아마 김동연 부총리 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금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 탓인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야 쪽에서는 지금 서로 다 네 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가톨릭 그 신도들 차디에 보면 내 탓이요 뭐 이렇게. 네, 네 탓이요. 근데 여당 탓이 커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여당 이제 탓이요. 예산 자체는 기본적으로 타협적 성격을 가집니다. 타협적 성격을 100%뭐 옳은 예산안이 어디 있고 100% 엉터리 예산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결국 이제 절충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문제는 아까 자동 부의 말씀하셨는데 네. 선진화법 하에서는 이제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자동으로 이제 본회의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표결을 하게 되는데 표결에서 지금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계속 반복됐던 게 국민의당이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무원 정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국고 보존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념적 노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국민의당이 어떤 절충점을 제시했을 것이고 최소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견인해야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인데 결과만 놓고 보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김동철 원내대표를 설득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이 만족할 만한 협상 카드를 제시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다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청와대가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협상력의 공간, 이른바 그린라이트를 얼마나 줬는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청와대가 직접 그 야당과 협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원식 대표가 야당과 협상하는데 반대급으로 줄 게 별로 없었다. 더더군다나 국민의당조차도 동의를 얻어낼 정도의 협상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보면 귀책 사유가 어디냐, 뭐 초록이 동색이겠지만 굳이 따지면 민주당의 어떤 그 협상력 부재 사실 좀 크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박상원 평론가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움직일 만한 권한을 청와대에서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원식 원내대표 야당과의 협상 때문에 조금 속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혁신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화를 하고 야당 원내대표실에 정말 발품을 틀면서 을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저 화면이 나간 동안 서영호 소장이 저한테 발언 기회를 달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반론 있으시죠? 여당 입장에서. 네, 계속은 아니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이 그 아버지가 모든 비난을 감수하잖아요. 국정 운영이 잘못되면 특히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과 입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잘 안 풀리면 나라의 어른인 정부 여당이 비판을 받기 마련이죠. 그건 뭐 주지의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산이 이념적인 문제나 진영의 대결을 둘러싼 문제면 오히려 정부 여당에게 그 야당도 그렇고 서로 싸우는 것이 서로의 지지자들 결집시킬 텐데 이번에 예산은 말씀입니다. 일자리하고 복지 예산이 중심이에요. 일자리요? 예, 근데 야당에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가면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니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과 복지 문제, 특히 일자리 복지 문제 예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초반에는 정부 여당이 예산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지만 조금 더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국민들에게 노인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그리고 공무원 증원에 대한 그 지원 문제, 그리고 임금 최저임금 지원에 대한 이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마냥 반대만 하다가는 문재인 정부 심판하기 위한 지방선거를 주요 이슈로 잡고 있는 야당이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의 민생을 발목 잡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 정략적 반대하는 무능한 야당을 심판하자라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 야당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예산안 그 의결을 늦출 수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야당이 뭐 역풍 뭐 바닥치고 있는데 역풍 가지고 의할 건 없는 것 같고 좀 더 보면 약간 이념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정원 문제는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죠. 한국당이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2,000명 정원을 하겠다는 건데 한 1,000명 정도는 빼줄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당 입장을 잘 봐야 되는 게 경찰 공무원 아니면 소방 공무원들은 충분히 우리가 수용하겠다. 다만 펜 때만 잡고 있는 공무원을 혈세로 늘리는 건 반대한다는 그쪽은 거죠. 절충안인가요? 그 절충안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안이 틀렸다. 뭐 한국당 안이 좀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타협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최저임금 보전만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4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4조에서 한 발도 안 물러서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체 영역에서 들어가 본다면 우원식의 원내대표가 왜 김동철 원내대표를 설득을 못하지에 우리의 그 관심의 초점이 이제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여당이 국민의당을 견인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제시를 못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 여당의 정치력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목이 덜 마르지 않느냐. 저는 뭐 야당도 이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에서는 공무원을 12,000명 하자는데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재산도 4조 원 할 테니 1년만 하자고 하는 게 즉 이념의 문제라면 절대 양보하지 않을 텐데 결국은 국민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가는 복지와 일자리 예산이기 때문에 야당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야당은 일정 부분 삭감했다라고 명분만 주어진다라면 저는 뭐 그 월요일 날 본회의가 소집되어서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타결되지 않는다면 시간은 끌수록 야당에게 더 불리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는 슬그머니 세비 인상을 껴 넣었다고 합니다. 거기와 관련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여론을 너무 의식하고 또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들 때문에 세비를 인상하지 않고 계속 온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문제다. 국회의원들은 세비 안 올려야 됩니까? 그럼 세비 인상 안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아졌습니까? 이현정님, 원래 세비 인상 얘기 나오면 국민들 또 절대 못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세비는 슬그머니 올렸다. 근데 김동철 원내대표는 야 올릴 걸 올렸지 왜 그래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일단 국회의원들 세비 뭐 일 잘하면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뭐 2억이든 3억이든 일만 잘한다면 왜 안 올려주겠습니까? 자, 근데 국회의원들 과연 지금 국민들로부터 정말 실적이 좋으냐, 평가를 받아 있느냐 이런 문제고 또 하나는 문제는 우리나라 국회의 이제 고비용 문제예요. 고비용 지금 세계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국회만큼 고비용 구조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금 현재 그 보좌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한 명 증문했죠. 그러니까 물론 8급 했는데 이만큼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이렇게 많고 또 국회의원에 이렇게 많이 주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OECD 국가 따지면 우리나라 거의 3등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고비용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어갔는데 왜 아웃풋은 없느냐, 실적은 없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김동철 지금 원내대표 이야기는 그동안 6년 동안 안 올렸는데 좀 올려주면 어떠냐 이야기하겠지만 그만한 일을 좀 하셨으면 국민들 절대 비판 안 합니다. 네, 그러게요. 저는 좀 우매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만 뭐 성과 내면 성과 나는 대로 좀 연봉 제로, 인센티브 제로, 일 못하는 분들은 뭐 월급 안 받는 각오로 일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세요. 옳은 말씀인데 뭔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게 삼권 분립 아닙니까?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게 입법 권력 아닙니까? 세비나 보좌진을 올릴 게 아니고 국회 사무처의 전문 인력들을 훨씬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 결산할 때 지금 우리 입법도 의원 입법보다 행정 입법이 많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재부 공무원 김동연 부총리가 우리 직원들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했는데 기재부 공무원들이 주는 예산안을 국회에서 평가할 만큼 대등할 정도의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회의 힘을 강화하려면 세비 몇 푼 올릴 게 아니고 국회의 전문 인력을 훨씬 좀 늘리는 쪽으로 당 한 명당 8급을 넣을 게 아니고 그 예산을 다 모아서 국회 자체가 실력을 좀 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게끔 높이는 쪽으로 한다면 그게 제도와 수준을 우리 세영호 총장 좋아하는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높이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월급 몇 천 더 올리고 우리 방에 지원하면 더 뽑고 하니 본질적으로 국회 힘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 뭐 어쨌든 눈 가리고 좀 아웅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겠죠. 정치 혐오나 반정치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그 세비를 인상하는 걸 반대하는 그건 저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국민들이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급여를 주고 그리고 보좌진들을 늘려줌으로써 그 절감되고 그 하는 이 예산이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순서인데 일을 좀 해놓고 마지막에 세비 인상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국회의원들이 눈치가 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뭔 말인지 참. 뭔 말일까요? 일단 영상부터 확인하시고 오겠습니다. 해상 봉쇄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제가 분명하게 좀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비공개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데 하셔놓고 지금 비공개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해상 봉쇄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틸러슨의 의견에 나왔을 때는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 거기에는 참여를 하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봉쇄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해상에서 이런 것은. 설명을 하시는 핸드폰하고 틀려서 하는 거 어떻게 했다 그러면 봉쇄에 참여하겠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거는요. 이런 상황이 대비해갖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때 요청이 오면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청에 거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송영무 장관이요. 최근에 이제 구설의 아이콘이나 이런 좀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뒤따르고 있는데 이 말이 좀 꼬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어떤 분란이 있는데 본인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송영무 장관이 그 해상 봉쇄와 차단에 예. 명확한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설마요. 네. 왜냐면 본인이 군 전문 출신이잖아요. 저 당시에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저는 네. 명확하게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는 본인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NSC 차원에서 예. 청와대 NSC 차원에서 논의가 네. 그래서 합의된 결정사항이라고 하는 건데 예. 바로 청와대에서 해상 봉쇄는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 예. 저는 송영무 장관의 개인적 생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예. 송영무 장관이 축사와 여성의 치마는 짧을수록 좋다 예. 이런 네. 얘기하는 것처럼 예. 이 그날 질의응답 답변에서도 봉쇄와 차단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 생각인지 NSC 차원에서 예. 논의된 얘기의 결과인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정리된 생각을 말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상호 소장, 저기 그 예전에 전략 전술핵 문제, 이날도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또 소신을 밝혔는데 그거 보면 뭔가 좀 청와대하고 좀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라는 계속 그런 걱정이 드는 건 왜 저만의 걱정일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 국방부 장관의 단순한 실수를 하기에는 전술핵 문제나 해상 봉쇄의 문제나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NSC 멤버입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할 때 전술핵 문제나 이 해상 봉쇄 문제는 그 의제 중에 첫 번째 의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NSC 멤버들이 어떤 통일된 입장을 가져야 네. 되는데 네. 송영무 장관 국회 답변과 청와대에서 바로 반박.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죠. 어쨌든 송영무 장관의 개인적 실수라 하기에는 예. 전체적인 안보 라인 자체가 혼선을 주고 국민들한테 불안하기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송영무 장관과 청와대의 엇박자, 이것이 전략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혼선일까요? 궁금해지기만 합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금 최저임금 지원에 대한 이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마냥 반대만 하다가는 예. 문재인 정부 심판하기 위한 지방선거를 주요 이슈로 잡고 있는 야당이 예.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의 민생을 발목 잡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 정략적 반대하는 무능한 야당을 심판하자라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 야당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예산안 그 의결을 늦출 수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야당이 뭐 역풍 뭐 바닥 치고 있는데 역풍 가지고 의할 건 없는 것 같고 네. 좀 더 보면 약간 이념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정원 문제는 첨예하게 엮어지는 부분이죠. 한국당이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2,000명 정원을 하겠다는 건데 한 1,000명 정도는 빼줄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당 입장을 잘 봐야 되는 게 경찰 공무원 아니면 소방 공무원들은 충분히 우리가 수용하겠다. 네. 다만 펜 때만 잡고 있는 공무원을 혈세로 늘리는 건 반대한다는 그쪽은 얘기거든요. 절충안인가요? 그 절충안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안이 틀렸다. 예. 뭐 한국당 안이 좀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타협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예. 이걸 최저임금 보전만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4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조에서 한 발도 안 물러서고 있죠. 부인 말씀하셨는데 네. 선진화법 하에서는 이제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자동으로 이제 본회의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표결을 하게 되는데 표결에서 지금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계속 반복됐던 게 국민의당이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무원 정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국고 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념적 노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국민의당이 어떤 절충점을 제시했을 것이고 네. 최소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견인해야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인데 예. 결과만 놓고 보면 예. 우원식 원내대표가 김동철 원내대표를 설득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결국 국민의당. 그렇다고 본다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이 만족할 만한 협상 카드를 제시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다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청와대가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협상력의 공간, 이른바 그린라이트를 얼마나 줬는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청와대가 직접 그 야당과 협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비밀번호 1202 고맙고 미안했다. 그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요. 비밀번호 1202 이현종 의원 네. 무슨 얘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국회법 선진화법이 바뀌면서 12월 2일 날일 되면 이제 예산안이 자동 부의가 돼서 이제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직접 관장하는 이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 12월 2일이면 고생 끝이다. 고생 끝이다. 그다음 행복 시작이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모든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1202로 이렇게 다 걸어놨는데 문제는 이제 이 12월 2일이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아마 김동연 부총리 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금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 탓인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야 쪽에서는 지금 서로 다 네 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가톨릭 그 신도들 차 뒤에 보면 내 탓이요 뭐 이렇게. 네, 네 탓이요. 근데 여당 탓이 커죠, 사실은. 여당 왜냐하면 이제 탓이요. 예산 자체는 기본적으로 타협적 성격을 가집니다. 타협적 성격을 100%뭐 옳은 예산안이 어디 있고 100% 엉터리 예산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절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자동을 드리면 결국 우원식 대표가 야당하고 협상하는데 반대 급으로 줄 게 별로 없었다. 더더군다나 국민의당조차도 동의를 얻어낼 정도의 협상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보면 귀책 사유가 어디냐 뭐 초록이 동색이겠지만 굳이 따지면 민주당의 어떤 그 협상력 부재 사실 좀 크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박상원 평론가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움직일 만한 권한을 청와대에서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원식 원내대표 야당과의 협상 때문에 조금 속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협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화를 하고 야당 원내대표실에 정말 발품을 털면서 을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저 화면이 나간 동안 서영호 소장이 저한테 발언 기회를 달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반론 있으시죠? 여당 입장에서. 네, 계속은 아니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이 그 아버지가 모든 비난을 감수하잖아요. 국정 운영이 잘못되면 특히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과 입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잘 안 풀리면 나라의 어른인 정부 여당이 비판을 받기 마련이죠. 그건 뭐 주지의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산이 이념적인 문제나 진영의 대결을 둘러싼 문제면 오히려 정부 여당에게 그 야당도 그렇고 서로 싸우는 것이 서로의 지지자들 결집시킬 텐데 이번에 예산은 말씀입니다. 일자리하고 복지 예산이 중심이에요. 일자리요? 근데 야당에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가면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니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과 복지 문제, 특히 일자리 복지 문제 예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초반에는 정부 여당이 예산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지만 조금 더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국민들에게 아니 노인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그리고 공무원 증원에 대한 그 지원 문제